안녕하십니까. 세부 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보드의 5번째 시간으로서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뉴럴네트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은 알고리즘을 이제 기반한 방법인데 이건 좀 스마트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어떤 방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뉴럴네트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마련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뉴럴네트로 훈련시키는 방법인데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좀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방법이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변수고 하나는 조건입니다. 이 변수라는 건 팩트죠. x 이퀄 10이라는 건 팩트예요. 그다음에 조건이라는 거는 if문이죠. x가 10일 때 y는 20이다. 이건 하나의 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변환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가 좋은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네트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입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1하고 0으로 하는 이진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진법으로 만드는 거는 이진법은 이진법인데 뉴럴네트에서 쓰는 이진법은 원합 벡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 원합 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가 됐을 때 그거를 딱 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가지수만큼 노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앵글이라는 변수를 놓고 각도죠. 각도를 이제 35도라는 값으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뉴럴네트에서는 360도를 나타내려면은 노드가 이제 36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5번째 노드에 이를 세팅을 시키면은 이게 35도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원합 벡터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수가 여기 그 뉴럴네트에서는 노드가 이제 변수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그러한 그 원합 벡터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나와 있던 그 백프로포게이션 방법을 힌튼 교수가 이제 그 딥러닝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이 21세기는 딥러닝의 시대가 됐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거에 이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첫째는 이제 노드와 이제 레이어의 개수를 잘 몰라서 히든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적당히 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습을 시키는데, 그렇게 잘못된 경우에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어요. 뇌 노드 개수는 뭐 천억 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레이어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디펜던시 때문인데 레이어 개수도 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할 수가 없는 거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의 변별력이 부족하면은 학습을 해도 좀 변별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그 학습 데이터를 이제 좀 자동 생성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뇌의 각 뉴런들의 의미를 알아야지 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히든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프로그램은 많이 짜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그 룰들이, 즉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룰들이 많이 정해져 있죠. 많이 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딕셔너리인데 일반 사전은 이제 그 의미하고 예제들을 들어놓은 거고 콜로케이션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앞뒤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오더라 이런 통계 자료를 모아놓은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걸 앞에는 뭐 beautiful, pretty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명사 앞에는 형용사들이 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뒤에 그러니까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어떤 주어가 오느냐 두 개가 이제
매칭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열거해 놓은 사전을 컬로케이션 딕셔너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thesaurus는 뭐냐면은 이제 반대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언어 분석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언어 분석에서 쓰이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한 문장을 들었죠. I shot the elephant in my pasama즈를 이제 분석을 시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in my pasama즈가 I에 붙는 거다. 그 다음에 in my pasama즈가 elephant에 붙는 거다. 두 개인데, 이거는 뭐냐,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파자마를 입은 채 그 코끼리를 쌌다가 되죠. 근데 이 파자마가 엘리펀트에 붙으면 그 엘리펀트가 내 파자마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 파자마를 입은 그 코끼리를 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사람들은 다 의미를 알고 있죠.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 큰 코끼리가 내 파자마를 입을 수 있겠냐?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기계로 분석을 할 때는 기계는 전혀 그 의미를 몰라요. 뭐 샷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파자마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러한 사전들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마이 파자마즈라는 거는 꼭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엘레펀트 여기 문장 안에 있는 거는 명사는 아이하고 엘레펀트 두 개가 있으니까 서로 이쪽으로 붙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시멘틱을 의미를 아는 것보다는 그냥 분석, 그 어떤 그 구조적인 분석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쉐입도 이러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중에 의미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비주얼 딕셔너리가 필요하다고 세부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양귀비 같은 거는 이제 코가 마늘 쪽 같고 입은 앵두 같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거가 뭐 마늘 쪽이 뭐 코라는 것도 모르고 마늘 쪽도 모르고 입도 모르고 앵두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쉐입 딕셔너리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가 이제 코는 마늘 쪽, 그다음에 입은 앵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양귀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입후문으로만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양귀비 말고 월소시도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늘 쪽하고 앵두 같은 사람이 양귀비하고 월소시 두 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볼 때 이거가 코가 뭐 마늘 쪽 같고 입에 앵두 같으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뜻은 잘 모르니까 양귀비일 수도 있고 월섯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그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의미나 그런 거는 모르지만 어떤 비주얼리 어떤 식으로 생겼다, 쉐입이 어떻다 이러는 것만 가지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만 이러한 그 단어적인 어떤 그런 알파벳 같이 이런 거를 이제 그 서술해 놓은 리스트업을 해 놓은 어떤 그런 비주얼 딕셔너리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럴 네트에서 따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뉴럴 네트에서는 이제 노드 파라메타 피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노드는 이제 뭐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죠. 뉴럴 네트에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뇌에서는 1000억 개가 있다. 파라메타는 거를 상계를 연결하는 이제 커넥션이죠. 중간에 이제 웨이트가 있고 그래서 피처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노드하고 파라메타가 이제 컨비네이션이 돼서 어떤 피처를 나타내는데 그 피처는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는 성질득 즉 프로퍼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1000억 개의 노드 중 이제 그 한 개만 달라도 피처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뇌라는 거는 이제 리더너시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드가 이제 달라져야지 A와 B가 다르다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기존의 뉴럴네트 히든 레이어를 껴서 딥러닝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처가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처가 학습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피처가 꼭 휴먼 프렌들리 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까보면 그러니까 피처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휴먼 프렌들리한 피처들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물 구별 피처 같은 경우는 뭐 뿔이 생길 수 있는 다리가 모양이 어떻다, 귀코인 모양이 털이 있냐 없냐, 색깔이 어떻고 날개 모양 뭐 이런 걸로 전부 이제 뭐 하다못해 습성, 생식 방법, 먹이 이런 걸로 전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뿔 생김새를 보면 모양, 길이, 두께 이런 걸로 나누죠. 그래서 뿔 모양은 뭐 원형, 가지형, 직선형 이렇게 보고 원형은 C형이냐, S 타입이냐, 가지형은 FK냐, 뭐 Y 닮았냐, V자형이냐, W자형이냐 이렇게 설명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원 쉐입 피처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사각형이냐, 원이냐, 삼각형이냐, 뭐 이렇게 반달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차원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꺽쇠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이냐, 그 다음에 곡률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는 휴먼 프렌들리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부 다 시메트릭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이 뉴럴네트에서 히든 레이어를 그냥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훈련을 시키고 나면은 물론 피처라는 거가 학습이 돼요. 그 피처라는 게 학습이 돼야지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뭐 레코그니션도 하겠죠. 근데 과연 그 피처가 우리가 원하던 그런 이러한 휴먼 프렌들리한 피처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드가 몇 개가 필요하고 레이어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레이어가 부족하다거나 노드 개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막 합쳐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가긴 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히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다. 그게 굉장히 좀 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별로 학습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휴먼 프렌들리한 피처들로 그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원 피처들은 이제 우리는 모양을 파악할 때 쓰이죠. 우리는 그게 그 물체가 못 알아는 거를 몰라도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모양을 기술할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시멘틱을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쪽 방향으로 해야지 나중에 어떠한 그 위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의미, 언어들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휴먼 프렌들리한 그런 피처가 나오지 않으면 언어하고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이러한 피처들을 베이스로 해서 단어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브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브에서는 어떠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락 베이스로 그냥 이미지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이미지들을 전부 발기발기 쪼개서 전부 이러한 피처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속성들로 전부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 의미를 파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거를 이제 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구나, 색깔은 뭐 약간 갈색이구나, 이게 코고 이게 눈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부 전에서 말씀드렸듯이만 이것도 뭐 시멘틱 엠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인코더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갈색 털이고 기늘어지고 엎드려 있고 앞을 보는 강아지를 그려줘.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가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세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체를 발기발기 이제 피처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눈 거를 이제 뭐 블렌더 포맷으로 바꿔서 이거를 이제 바꾼 다음에 렌더링을 통하면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나오겠죠. 이거의 차이를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이게 비슷한 이거하고 나오는 에러가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들을 때까지 계속 렌더링을 통해서 생성을 시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피처들을 다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의 이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랜덤을 시켜서 아이터레이션 시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프리러닝을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그 인코더에서 만드는 이제 생성형 AI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블렌더에서 제작한 오브젝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털과 달린 강아지를 블렌더로 하나로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 때는 이제 좀 수고가 인력이 좀 들겠죠. 그런데 이러한 3D 저작 도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오브젝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그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이제 그 300,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그 조명을 바꿔가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각도에서 본 그러한 모습들을 전부 이 세부 알고리즘으로 만들면서 이제 쉐입 토큰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피처 값들을 뽑아내고 그 피처 값들을 전부 여기 있는 그 이미지에 전부 대응을 시켜서 나중에 그 값들을 전부 저장을 시켜가지고 패턴으로 저장을 시켜두면은 나중에 그 패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인식 과정을 만들어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리러닝은 이 인코더는 말고 이 인코더를 쓸 때는 이제 제너럴 러닝으로 이제 일반 러닝,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계속 쓰는 방법이고 프리러닝을 할 때는 이제 그 블렌더에서 이미 제작된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어떤 그런 것들을 피처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학습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쉐입 토큰을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루크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서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이제 메모리를 쭉 루크업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그 루크업 테이블에 있는 루크업 테이블의 피처들을 다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들이 여기서 이런 이미지에서 피처들이 쉐입 토큰이나 이제 칼라나 뭐나 뭐 두께나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피처들이 전부 추출이 되면은 그 추출된 그 피처들을 전부 따라서 이런 식으로 궤적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대표적인 거를 비타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쭉 추적을 하면서 매칭을 시켜서 이거는 장미다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뭐 데이터베이스는 좀 느리죠. 그러기 때문에 직접 루크업 테이블을 이제 메모리로 이용을 해서 빠르게 해야 되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뭐 뇌에서는 이러한 그 뉴럴 네트 방법, 그 CNN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 이 뉴럴 네트 방법을 뇌에서 이용하는 이 뉴럴 네트 방법을 이를 어떤 그 프로그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는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뉴럴 네트, 즉, 뇌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레이어 하나하나당 전부 이 학습을 시켜줘야지 됩니다. 물론 그 학습 데이터는 뭐 만들 수는 있어요. 아까 블렌더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레이어당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통째로 해서 블랙박스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러한 그 레이어당 훈련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이용되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뭐 사실은 별다른 거 없어요. CNN에다가 이제 어텐션 기법을 이제 이용을 한 건데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텐션이라는 거는 블록 베이스로 이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블록 베이스로 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쉐입 토큰별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비전 트랜스포머의 블락 구조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쉐입 토큰을 꾸겨내야 될지는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뭐 자신 있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것 자체의 테크닉인 어텐션이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뭐 비전 트랜스포머를 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룩합 테이블 방식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룩합 테이블 이용 방식은 이제 그 옥타브하고 어텐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로우 옥타브 쪽에서 어떤 대강적인 어떤 그러한 그 형태를 구하죠. 그래서 로우 옥타브에서는 이렇게 좀 그 RF가 커요. 그래서 RF가 큰 거를 이거를 그 이런 핑크색으로 잡힌 그런 모양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서 이 RF 내에서도 이제 어텐션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텐션은 핑크색이 되고 거기서 이제 초점을 그 세컨 어텐션은 이제 초록색으로 이쪽을 보다가 그 다음에 서드 어텐션은 오른쪽으로 잠깐 좀 옮겨서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쉐입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쉐입 토큰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하고 이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제 이런 정도의 큰 굵직굵직한 이제 쉐입 토큰이 이제 추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굵직하게 추출된 쉐입 토큰을 좀 더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하이 옥타브로 가야 될 거예요. 요 다음 옥타브로. 그래서 다음 옥타브에 가서 이제 그 세컨하고 서드 어텐션을 이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더 작은 쉐입 토큰들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더 작은 쉐입 토큰들에서 디테일을 더 만들어 찾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제 그 작은 쉐입 토큰들이 하고 이제 옥타브 두 개를 가지고 탐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서 그 로우 옥타브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그 전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먼저 D를 먼저 이거를 룩합 테이블에서 탐색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에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길이보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제 그게 뻗었냐, 그게 이제 조합에 있어서의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길이라는 거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길어들 수도 있고 이게 중간에 가려지면은 뭐 작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전 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가 작으면은 각도가 10도, 20도씩 뭐 팍팍 변해요. 이게 뭐 길면은 뭐 0.1도씩이라도 뭐 이게 구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RF가 작기 때문에 작은 상태에서는 10도, 20도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이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도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다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픽셀 한두 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해당되는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이렇게 그 뭐 폭이 어떻고 그러한 그 쉐입 토큰들을 전부 다 탐색을 해야지 되겠죠. 그 쉐입 토큰들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쉐입 토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약간 다른 쉐입 토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는 그런 거를 전부 다 수용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을 하고 이게 이제 탐색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옥타브에 가서 Y 이 탐색을 하는데 그 탐색하기 전에 이제 요 밑에 이 조합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데 이게 뒤에 이 2하고 주변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 핑크색으로 굉장히 가장 큰 RF에 소속된 게 D, E, Y, X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D부터 이제 탐색을 한다 그러면은 E하고 Y하고 X는 D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돼요. 그래서 D를 기준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 어떠냐, 이거를 따져서 여기서 이제 E하고 Y하고 X를 비슷한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이제 여유를 갖는 그런 식으로 다 탐색을 해서 이런 정도의 이제 이 후보들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보들이 찾아지고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뒤에서 이런 후보들이 찾아지고 E하고 Y하고 X는 이런 후보들이 찾아졌다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각 항목마다 이제 점수를 매기게 휴리스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각 항목마다 점수가 매겨져서 후보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러한 모양들을 갖고 있는 그런 물체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뭐, 코는 마늘 쪽 같고, 입은 입술은 앵두 같고, 뭐,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간에 그 중에서 과연 그러면은, 그 마늘 쪽 같고, 앵두 같고, 뭐, 그런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적으로 내가 본 그런 경험들 중에 가장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거가 뭐냐. 내가 보면은 이러한 조합이 가장 비슷한 것 같다. 그럼 그걸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나면은 이제 로우 옥타브 탐색이 끝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하이 옥타브로 올라가서 이제 디테일 탐색을 계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에 대해서 그 탐색을 하고 나면 그 점수가 나오겠죠. 예를 보면 오른쪽 눈을 봤다 그러면 이게 91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본 게 눈의 한쪽이라고 판단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다른 눈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게 얼굴의 일부분이구나 생각이 되면 이제 뭐 입술을 탐색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싹헤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헤드가 움직였을 때 내가 이 정도 가면은 이거 뭐가 있겠다 해서 이게 막 움직이다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 왼쪽 눈인 것 같은데 이게 80점의 점수가 또 나오고 이게 95점 점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싹헤드가 해당되는 점수를 또 다시 또 여러 개를 다 합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본 거니까 91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91점인데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 머리로 갔다고 해보죠. 근데 이 눈하고 머리하고 매칭이 되는 매칭이 되는 게 정 아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보면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뭐 10점이라든가 뭐 5점이라든가. 그럼 이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하고 이쪽으로 눈을 가니까 이게 80점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오케이. 이거 두 개를 엮어. 그래서 이렇게 엮게 되는 거고 두 개 엮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95점 이렇게 입술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뭐냐면은 눈 두 개를 찾는 거가 우리가 어디 가다가도 뭐 숲속에서도 반짝거리는 눈 두 개를 보면 그건 눈처럼 보여요. 짐승들의 눈. 그리고 뭐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스 뒤에서도 뭐 조심하라고 뒤에다가 눈 두 개 그려놓죠. 그때 눈동자처럼 안 생겨도 그냥 동그라미 두 개만 그려놔도 그게 눈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많이 보고 이게 가장 플러서블한 어떤 그러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점수도 높고 전부 우리가 그 어떤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계속 먼저 선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 뇌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좀 방법으로 이게 그 CPU가 좀 병렬 처리가 느리고 이제 안 되니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군집 드론 방식으로 이 싹헤드를 그러니까 하나의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이제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뭐 스테레오스코픽을 하려고 그러면은 첫 두 대의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 대의 카메라가 움직이고 나면은 어떤 거리 판단도 쉽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 코, 입을 다 찾고 싹헤드로 찾았으면은 그게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이제 얼굴이 조립되어 올라가요. 그래서 눈, 코, 입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얼굴이 되는 거죠. 근데 눈, 코, 입이 아무리 눈, 코, 입처럼 생겼다고 해도 그거가 이제 얼굴로 조합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런 패턴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인펀트 퍼셉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엄마 얼굴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엄마 얼굴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얼굴을 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자기가 보고 익숙해진 패턴을 그러니까 뉴럴 패스를 따라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그게 얼굴이다, 이거 얼굴이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즉 아는 패턴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은 뭐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는 익숙한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그 뭐 외계인이라고 뭐 하면은 생각을 해보죠.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 물건들이 전부 다 이상한 우리 지구에 있는 물건하고 다 다르다, 틀리다. 모양이 전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사실은 외계인이 그 지구에 보면은 이게 얼굴이 잘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화성 얼굴처럼 생겼기 때문에 뭐 눈이 없을 뭐 화성 나오는 뭐 ET는 뭐 눈이 크고 뭐 이제 뭐 이게 턱이 길고 뭐 이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문어처럼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문어 같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사람이 사람 얼굴을 뭐 제대로 뭐 인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는 패턴을 쫓아간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RF가 계속 커지면서 그 이제 계속 그 아는 패턴으로 결합이 되어 간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레이어 끝에서는 이제 이 스마일이 이제 스마일하고 이제 웃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 CNN 방식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뇌 방식이죠. 그래서 뇌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쉐입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그 레이어별로 훈련을 시켜야지 돼요. 레이어별로 학습 데이터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러한 쉐입 토큰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론 뇌에서는 이런 쉐입 토큰들이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패턴을 RF별로 전부 뽑아냅니다. 100억 개의 그 뉴런들이.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이제 간략하게 쉐입 토큰들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쉐입 토큰들에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조합될 수 있는 것들을 뭐 이제 오리엔테이션별로, 랭스별로, 포지션별로 다 이렇게 조합을 시키죠. 조합을 시켜서 이제 하나 이제 이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그 히든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히든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부 이거를 레이어별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조합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건 엮어야 되겠다. 이걸 엮어야 되겠다. 팔 관절을 봤더니 이거하고 엮이겠더라. 뭐 눈, 코, 입을 봤더니 이런 세 개가 엮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엮이는 것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노드로 지정을 하고, 변수라고 그랬죠. 노드로 지정을 하고 그쪽에서 훈련이 되게끔, 그러니까 학습이 되게끔 전부 이 커넥션 웨이트를 연결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탐색이 되고 나면 오리엔테이션하고 랭스를 합치면 또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정해진 길이하고 쉐입 토큰의 모양이나 이런 거 하고 정해진 위치를 하고 이제 그거를 다 합치면은 이제 뭐 검출된 패턴, 이게 뭐 뇌에서의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모양을 컴플렉스 셀의 RF를 지정을 했을 때 이런 모양에 보여줬을 때 분명히 뇌에서 발화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런이 바로 이러한 모양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양들이 이루어진 이러한 아래 하부의 어떤 그러한 그 모양들은 그 밑에 레이어에서 발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뉴런을 네트를 훈련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좀 이제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젝티브 컨투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물체 일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세상은 완벽하게 보이는 물체가 없어요. 전부 앞쪽에서 가려져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만 보이거나, 뭐 사실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물체를 360도를 다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한 면만, 전체가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한 면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뒷면을 보려고 그러면 뒤쪽에다 거울을 세워서 앞쪽하고 뒤쪽을 봐야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물체를 파악할 때 전부 맨날 뒤쪽으로 가가지고 거울 한번 세우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그거 두 개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서브젝티브 컨트롤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거는 진짜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 챗GPT 같은 그런 어떤 그 텍스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글은, 하나의 그 문장을 쭉 볼 때 그 문장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까? 가려지는 게 있나요? 보면은 I am a boy 할 때, 그 다음에 I am만, boy는 가리고 I am만 가지고, 그 다음에 boy를 추측을 해내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장이 완벽하게 토큰이 100%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거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제대로 전체가 보이는 게 하나도 거의 없어요. 보면 앞에다 두고서는 눈앞에다 두고 뱅글뱅글 돌려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브젝트 컨트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이 하나의 이 서브젝트 컨트롤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첫 잔인데 이거는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45%, 한 반 정도가 가려지는 거고, 중간이. 이거는 65%가 가려지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래도 65%라고 그래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65%를 여기서 이만큼을 이렇게 가렸다고 해보죠. 손잡이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떨렁 여기 하나 코너만 보여줬다. 이게 무슨 코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드럼통 코너인지, 아니면은 찻잔 코너인지 뭔지 하여튼 무슨 컨테이너 같이 생기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죠. 원통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서브젝트 컨트롤은 우리가 어떤 그런 패턴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찻잔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RF를 이렇게 이거를 씌우면은 여기 그 하늘색 RF에서 들어가는 거는 쉐입 토큰은 이렇게 그 핑크색 쉐입 토큰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빠진 거죠. 여기 이제 가운데가 이제 빠진 건데 이렇게 핑크색 두 개가 모이면 이거는 우리는 타원형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원이 이거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근데 이제 양쪽이 없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만 있는 경우죠. 가운데만 있는 경우에는 이 양쪽이 이런 경우는 번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꼭 옆에 핑크색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드는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에 있는 어떤 그러한 이 모양을 밑에 있는 모양을 참조를 하면은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을 겹쳐봤을 때 이거는 찻잔 같은 어떤 그런 뾰족한 컨테이너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조금만 힌트만 주면은 뇌라는 게 엄청난 이 어서시에이티브 메모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시그니처 부분을만 보여줘도 그 시그니처 부분을 쫓아가면서 뉴럴 패스하고 연결된 모든 부분들이 발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찾아냈는데 굉장한 진짜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명화의, 그러니까 그림이죠. 명화의 일부분만을 살짝 보여주고, 그게 무슨 그림이냐라는 그런 거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나리자의 이제 어깨 부분만 살짝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이 번쩍 손 들고 모나리자라고 맞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이제 세계의 명화다라는 이제 힌트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한 어깨 그림이 많은 거는 추상화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나리자의 어깨 그림에는 약간 주름하고 옷의 색깔하고 옷의 모양새, 그런 거가 이제 힌트가 돼가지고 5%만 보여줬는데도 나머지 95%를 다 맞춰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이제 뇌에서는 엄청난 능력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능을 이제 서브젝티브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젝티브 컨트롤은 이제 텍스트하고 달리, 문장하고는 달리, 이제 글씨죠. 글하고는 달리 이제 이미지를 이제 언더스탠딩 하는, 이제 레코그니션 하는 데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